여러분 반갑습니다. 삼국지 목차를 따라가며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야기 삼국지 시간입니다. 적벽에서 대규모 선단이 불타오르고 조조는 위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양양을 향해 달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갈량은 재빠르게 유비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갈량을 없애려던 주유는 일단 전투에 몰두를 하고요. 복귀한 제갈량은 발빠르게 장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관우. 제갈량은 관우를 화용도로 보내 조조를 잡게 합니다. 한편 약속을 하고 조조를 잡으러 떠난 관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갈량이 안배한 일은 모두 계획대로 돼서 조은과 장비는 기다리던 곳에서 조조의 군사를 혼비백산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축 미방 유봉도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돌아왔습니다. 다만 관우만 조조를 놓아주고 빈손으로 돌아와 제갈량 앞에 꿇어앉아 벌을 청합니다. 제갈량의 예상대로 조조는 화용도에 도착해 연기가 피어오르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허허실실을 역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좁은 산길에서 관우를 만나자 더는 달아날 곳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관우의 인정에 호소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강하지만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관우의 동정심에 호소한 것이었죠. 제갈량은 빈손으로 돌아온 관우의 목을 베라고 명령을 합니다. 유비가 나와서 간절히 부탁한 후에야 관우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기점으로 제갈량은 관우를 누르고 이인자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조를 완벽하게 비꼬는 그런 장면으로 연출이 됩니다. 달아나던 조조는 배가 고파서 밥을 지어 먹으려고 하죠. 매복해 있던 장비는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달려듭니다. 조조는 밥도 먹지 못하고 다시 달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비도 내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화용도에 도착을 합니다. 앞에는 큰 길과 산길에 좁은 길이 있었습니다. 참모들이 물어봐요. 양양으로 가는 두 갈래 길 중 어느 길로 갈까요? 조조는 양쪽을 살펴보게 합니다. 전방을 살피고 온 병사가 알려주죠. 큰 길에는 조용하고 소록길에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매복이 있는 것 같다. 조조는 껄껄껄 웃으면서 소록길을 정하죠. 옆에서 참모들이랑 장수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갈량이 이것은 분명히 나를 함정에 끌어들이려고 큰 길 쪽의 군사를 매복하고 마치 작은 길에 매복이 있는 것처럼 나를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꾀에 빠져서 소록길로 접어들었다가 관우를 맞닥뜨리죠. 이미 지치고 그런 상황에서 관우를 만나자 조조도 포기를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참모가 조조에게 이야기를 해요. 관원장은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인정으로 설득을 하면은 분명히 승상을 놓아줄 것입니다. 조조는 사정을 하죠. 굉장히 약한 약자의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관우는 예전에 자신이 조조에게 받은 은혜가 있음을 생각하고 관우를 도와줍니다. 조조를 도와줍니다. 삼국연의에서는 이 장면을, 특히 그 이문열의 삼국지에서는 이 장면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갈량이 나중에 합류를 한 그런 상황이죠.
유비와 관우와 장비는 군신의 사이이기도 하지만 형제 관계이기도 합니다. 제갈량이 이 집단에서 명령 체계를 제대로 세우려고 하면 가장 견제가 되는 인물이 관우였고, 관우의 길을 꺾어 놓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부러 조조에게 관우를 보내서 조조를 놓아주게 하고, 그런 관우를 용서하는 과정에서 유비가 관우를 살려줄 것을 이야기하자 그것이 명령입니까 부탁입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유비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것이다. 군주로서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그 위치를, 군사로서 위치를 확보를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설 내용으로 보면은 뭐 그런 설명이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관우와 제갈량의 관계가 이렇게 적대적이었다, 뭔가 견제의 상황에 놓였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조조가 이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관우에게 목숨을 구하라고 달아났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정사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7줄 적벽에서 전염병이 돌아 조조는 군선을 불태우고 철수했다라고 나와요.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대립구도, 그러면서 제갈량을 신의 위치로 올려놨죠. 특히 이 동남풍을 빌어오는 장면, 뭐 이제 해설로는 그게 무역풍이다. 그때쯤 불어오는 무역풍이었다. 그래서 무역풍이 그때 부는데 제갈량이 마치 그것을 내가 제사를 지내서 빌려온 것처럼 그렇게 연출을 했다. 이렇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요. 사실 그 지역에 항상 사는 사람들은 압니다. 왜? 이 사람들은 어부들이거든요. 강에서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어부들이에요. 그 동남풍의 존재, 무역풍의 존재를 모를 리가 없죠. 우리가 그 선조들이 쭉 해온 뭐 그런 것들, 뭐 농사 언제 씨를 뿌리고 이런 것들이 다 나름대로는 현재는 과학으로 설명이 되지만 그때 이런 과학적으로 발전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양력은 서양에서 온 것이다. 서구 문명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니죠. 동양에서도 양력과 음력을 병행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동지, 하지, 이 양력이거든요. 그죠? 춘분, 추분, 양력이에요. 태양을 기준으로 날짜를 세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제갈량을 굉장히 띄워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장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도 군사를 지휘했던 것은 유비입니다. 촉한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갈량에게는 이런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군사의 직책이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유비의 참모, 비서실장 뭐 이런 정도의 직위에 있었고, 실제로 모든 전투는 유비가 앞서서 지휘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그게 사실입니다. 한편 형주에 도착한 조조는 오한 정벌 때 죽은 곽과가 있었으면 패배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패전을 아쉬워하며 허창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조인에게 남군을 지키게 하고 조홍에게는 이릉을 수비하게 하여 강동이 섣불리 형주를 넘보는 것을 견제하고 돌아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 가운데 형주라는 영상이 있다고 그랬죠. 형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어,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는 수원에 있습니다. 형주는 경기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형주에 형주라는 지명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삼국연의에서는 형주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단계를 건넜던 유비, 채모가 유비를 죽이려고 했을 때 양양에 갔다가 그런 봉변을 당해서 달아났다가 제갈량이 있는 곳을 알게 되죠. 양양이 형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수원과 같은 곳이에요. 그럼 형주는 그냥 일반적으로 처음 나온 형주는 양양을 계속 뜻해요. 그리고 양양이 곧 형주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조조는 양양으로 철수를 한 거예요. 형주의 중심지니까 양양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군이라는 곳에 조인을 남겼어요. 조홍에게는 이릉을 수비하게 했습니다. 남군과 이릉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강동에서 그러니까 송건이 형주 강북을 공격을 하려면은 꼭 거쳐야 하는 그런 중요한 루트가 되는 곳이에요. 여기 제가 써놓은 글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삼국연의 전편을 통해 가장 박진감 넘치는 전투와 전략의 종합판인 적벽대전은 이렇게 끝이 났다. 하지만 정사의 기록에는 겨우 서너 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조조가 형주를 점령하고 적벽에 주둔했다가 패하고 전염병이 돌아 전선을 불태우고 허도로 돌아갔다는 내용이 전부이다. 이 부분도 전염병이 돌아 후퇴하는데 공격을 당해서 패했는지 선발대가 패했는데 장기전을 노리다가 전염병이 돌아 배를 불태우고 후퇴했는지 기록이 명확하지 않다. 화공을 제안한 것도 황계의 계책이다. 화공이 있었던 것은 맞아요. 황계가 전선을 끌고 나가 적선을 불태웠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전투가 있었고 패해서 퇴각한 것이 사실로 보인다. 다만 현란한 언변으로 송건의 참모들을 농락하고 송건과 주유를 격동시키고 화살을 빌리는 장면은 손책이 황조를 공격할 때 써먹었던 장면이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했었죠. 신기막측한 예측을 하고 동남풍을 빌렸다는 내용 모두 소설가의 상상력임을 밝혀둔다. 한편 적벽에서 조조를 크게 이긴 주유는 형주의 남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비가 이미 유광구에 주둔했다는 소식을 듣자 유비가 남군을 노리고 있음을 알고 서둘러 유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유비에게 이야기를 해요. 남군은 내가 먼저 찜했다. 너 움직이지 마라. 내가 차지할 거다. 유비와 제갈량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도독이 남군을 칠 것 같아서 우리가 도와주려고 응원군으로 왔다. 우리 거기 먹을 생각이 없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주위가 이제 열이 받았어요. 나를 무시하는 거냐. 내가 남군을 충분히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혹시 실패를 한다면, 만에 하나 내가 실패를 한다면 그때 니들이 먹어라. 지금 나 도와줄 필요 없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남군을 공격하러 갑니다. 돌아오는 길에 노숙이 물어봤어요. 그러다 남군을 유비가 차지하면 어쩝니까? 유비가 크게 웃으며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요. 남군 차지한 건 쉬운 일이다. 그래서 그냥 말로나마 유비에게 인심을 쓴 것이다. 어차피 내가 공격해서 내가 먹을 건데 그냥 말로 인심을 쓴 거다. 같이 참전했으니까 걔도 뭐 떡고물이라도 챙겨주는 척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죠. 하지만 조조는 이미 조인과 우금을 남기고 비단 주머니를 남겼습니다. 남군이 위기에 처하면 열어보라는 것이었어요. 결국
주유는 조인의 유인계에 걸려들어 화살에 맞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유도 보통은 넘는 인물이었어요. 주유는 자신이 화살에 맞아 죽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조인을 유인해내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남군성에 들렸는데 조인이 달아난 성문은 굳게 닫히고 성루에는 조은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와 조인이 싸우는 틈에 제갈량의 계책에 따라서 성을 차지한 거예요. 이런 장면 많이 나왔죠. 앞에서도. 뒤에도 나옵니다. 성을 뺏는 방법이 되게 이래요. 계략으로 니네들끼리 싸우는 동안 슬쩍 손책이 싸울 때도 나왔었고 그 전에 조조의 전투에서도 등장을 했었죠. 뒤에도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전투의 상상력은 그 정도가 한계였던 것 같아요. 워낙 오래된 그런 소설이니까. 주유는 소리를 지르며 성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조은이 지키는 성은 견고했고요. 주유는 할 수 없이 감령을 형주로 보내고 능통을 양양으로 보냈습니다. 여기 형주가 어디죠? 보낼 형주가 없는데, 그죠? 능통을 양양으로 보냈다. 애매하죠. 여기서 삼국연의는 좀 굉장히 많은 그 지명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도 그냥 대충 읽으면 뭐 싸움이 있었다 정도인데 좀 자세히 읽으려면은 이해가 좀 안 가요. 하지만 남군을 차지한 제갈량이 관인을 빌려서 형주와 양양의 군사를 밖으로 끌어내 이미 차지했다는 소식만 들어올 뿐이었다. 주유는 그 소식을 듣고 겨우 아물었던 상처가 터져 기절했다. 깨어난 주유는 병문안으로 온 노숙에게 말했다. 우리 동호는 군량과 군사를 쓰고도 땅 한 조각 차지하지 못했는데 가만히 있던 유비는 형주를 차지했어.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니 가서 형주를 달라고 해주시오. 이때부터 형주에 대한 이제 다툼이 나오죠. 외교전이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유비가 차지했다는 형주와 양양의 정체가 불확실해요. 양양은 조조가 주둔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양양을 빼앗지 못합니다. 유비는 실제적으로 그 얘기는 뭐 뒤쪽에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하여간 여기서 말하는 형주와 양양의 정체, 지명은 불분명해요. 차지하지 못했거든요. 노숙은 곧 유비를 찾아갔다는 말이죠. 이치를 설명하고 형주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병든 몸이지만 유표의 장자 유기가 형주를 상속한 거고 유비가 삼촌으로서 조카를 도와서 형주를 찾아준 것이니 지금은 그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고 노숙을 돌려보냅니다. 맞잖아요. 형주는 유표의 거였는데 유표의 큰아들 유기가 살아있잖아요. 그럼 형주는 관습상, 관행상 유기의 것이 맞죠. 노숙도 뭐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형주를 차지한 유비는 인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뛰어난 인물이 마씨 형제들이었는데요. 그 중에 눈썹이 흰 마량이 제일 뛰어나 사람들은 그를 백미라고 불렀습니다. 막내 마속이 등장을 하네요.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유비는 그들을 불러 환대하고 앞으로의 일을 의논을 합니다. 마량, 백미. 이게 이제 눈썹이 희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그 조금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이 백자가 맞백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숙부, 백부라는 말을 쓰죠. 백부는 큰아버지한테 쓰는 말이에요. 큰형한테. 이 맞백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눈썹이 희다고 우리가 해석을 한 건지 진짜 이 사람의 눈썹이 희었는지 그거는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쓰는 백미의 백자는 흰백자도 되지만 맞백자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마량이
현지 사정을 잘 알죠. 무릉, 장사, 계양, 영릉, 내고우를 우선 얻으라고 권했어요. 이쪽은 좀 형주에서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좀 무주공산과도 같다 그럴까요? 유비는 장비를 선봉으로 삼고 후군의 조운을, 중군은 자신이 맡고 제갈량을 군사로 삼아 우선 영릉을 얻으러 출전을 합니다. 제갈량의 지략과 장비의 용맹이 합해져서 영릉은 쉽게 점령이 되었습니다. 계양은 조운이 출전을 했어요. 장비와 서로 출전을 다투다가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출전해서 공을 세웁니다. 이어서 무릉성은 장비가 역시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공을 세웠어요. 평소 신임을 잃은 태수 김선을 참모 공지라는 사람이 죽이고 항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장사라는 곳이었어요. 장비와 조운이 공을 세웠다는 소식을 들은 관우는 편지를 보냅니다. 자신에게도 기회를 줄 것을 요청을 했어요. 유비도 관우와 장비를 임무교대시키고 관우를 무릉성으로 보냅니다. 관우는 장비와 조운보다 더 뛰어난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군사 500명만 거느리고 출전을 했어요. 유비가 말렸지만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장사태수는 한현이었고요. 황충이란 뛰어난 노장이 있었습니다. 한현은 관우가 쳐들어오자 황충을 내보내 싸우게 했습니다. 관우가 보기에 황충은 늙었어요. 그래서 가볍게 보고 막 서로 겨루었는데 좀처럼 승부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말이 먼저 지쳐서 서로 싸움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다시 황충과 싸우게 된 관우는 유인계를 씁니다. 거짓으로 패하는 척 달아나다가 갑자기 몸을 돌려 칼로 적을 베는 속임수를 사용하기로 미리 생각하고 5, 60합을 싸우다가 달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우가 몸을 돌려 적을 베려는 찰나 황충의 말이 발을 헛짚어서 넘어졌습니다. 관우는 차마 쓰러진 적을 죽일 수 없어서 말을 바꿔 타고 오라며 황충을 돌려보냅니다. 황충은 관우에게 감동을 했어요. 황충이 돌아오자 한현이 황충을 꾸짖습니다. 너는 평소 활을 잘 쏘는데 어찌 활로 적을 죽이지 않냐. 황충은 다음날 활을 쓰겠다고 답하고 물러납니다. 다음날도 관우와 황충이 싸웁니다. 이번엔 황충이 달아나다가 몸을 뒤집어 활을 쏘았어요. 그런데 어제 관우의 도움과 의리를 알게 된 황충은 두 번은 빈 시위를 당기고 세 번째 활을 쏘아서 관우의 투구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빈 활시를 쏜 거예요. 경고를 한 거죠. 관우도 황충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에 들어간 황충이 한현의 노여움을 사서 죽을 처지에 빠졌습니다. 관우와 내통해서 일부러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한현은 당장 황충의 목을 베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유표 밑에 있다가 한현에게 투항했던 유연이 달려나와서 한현을 죽이고 황충을 구한 다음 성문을 열고 관우를 맞이합니다. 유비가 신야에서 쫓겨와서 양양성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유연이 막 난리를 쳤었죠. 그러다가 유비가 성 안에 들지 않자 유연은 한현에게 달아났던 건데요. 여기서 한현을 죽이고 유비에게 항복을 하죠. 유비는 소식을 듣고 장사성에 들어가 한현을 후하게 장사 지내고 민심을 수습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모시던 그 태수가 죽었는데 고을 백성들 가운데는 뭐 섭섭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관우가 황충을 유비에게 청거를 합니다. 유비는 친히 칩거한 황충의 집을 찾아가 설득하고 황충은 유비에게 투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우는 다시 위연을 데리고 들어와 위연의 공을 말합니다. 갑자기 제갈량이 일어나 주인을 뵌 죄를 물어 위연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유비는 만일 공을 세운 자를 죽인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투항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제갈량을 설득해서 위연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이때 이제 제갈량이 위원을 죽이려고 한 것은 불충하기도 하고 반골의 상이다. 언젠가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 논리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위원은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되어 있죠. 제갈량이 죽자마자 위원은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뒷일을, 이게 삼국연의가 순수한 창작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민간에 떠도는 설화와 대하소설과 이런 다양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작가는 뒤쪽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었죠. 창작이 아니라 엮은 글이니까. 그래서 위원이 나중에 배신할 거라는 것을 제갈량이 이때 위원을 처음 보자마자 알아봤다. 제갈량의 사람 보는 눈은 정말 신과도 같다. 뭐 그런 장치로 사용이 됐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강남 사구는 평정이 됩니다. 그리고 유비는 형주로 돌아가 유광구를 공안이라고 고치고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이 형주라는 지명이에요. 여기 다시 설명이 나와요. 형주는 지역 전체를 말하는 거고 형주의 수부는 양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양양은 이미 조조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주의 북부는 조조의 차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비는 유기를 형주목으로 추천하면서 형주의 남부만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강릉을 수부로 정합니다. 그리고 남부 사군을 점령해서 세력을 넓힌 거죠. 그러니까 주유와 싸워 차지했다는 남군이 이때 유비와 송권이 주고받은 형주예요. 적벽대전 직후의 형주는 조조와 유비 그리고 손권이 3등분해서 차지하고 있던 그런 셈이었죠. 그것을 유비가 자신이 형주목이니 남군을 달라고 해야 하지만 세력이 미약해 빌리는 형식으로 형주를 다스린 것이 송권과 유비의 화근이 된 것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 유기가 죽었습니다. 원래 몸이 약했죠. 전날 노숙에게 공자 유기가 죽으면 형주를 송권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한 유비는 그 일이 걱정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노숙이 유비를 찾아와서 형주의 반환을 요구를 합니다. 이번에 제갈량이 나섰어요. 지금 우리 주공은 한실의 종친으로 의지할 땅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손장군은 조정에 아무런 공도 없으면서 강동의 육군을 차지하고 이거 형주까지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다고 형주를 영영 가지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주공이 지금 서천, 익주죠. 서천을 뺏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서천을 얻으면 형주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서 하나 작성해 줄 테니까 노숙께서, 자경께서 보증을 써주십시오. 노숙은 더 반박하지 못하고 보증을 썼어요. 그러니까 외교문서에 사인을 한 거예요. 국회 인준도 받지 않고 외교문서에. 그러나 주유에게 돌아가니까 주유가 노숙의 답답함을 꾸짖었습니다. 만일 유비가 형주에 틀어박혀서 서천을 안 치면 형주는 우리 영영 못 받아. 그럼 장차 주공을 무슨 낯으로 볼 거야. 노숙이 생각해도 좀 난감한 일이었어요. 그때 형주에 있던 첩자가 간부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주유는 다시 입을 열어요. 나에게 좋은 계책이 있으니 이대로 합시다. 그러니까 미부인, 아두의 어머니 미부인은 장판벌에서 죽었죠. 자살을 했죠. 우물에 뛰어들어서. 그리고 나머지 부인, 큰 부인, 간부인이 이제 죽은 거예요. 유비가 호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유가 생각한 계책은 혼인동맹이죠. 우선 송권 누이 손인과 유비의 혼담을 주선하고 손인을 오부인이 너무 아껴서 꼭 이쪽에 와서 혼인을 해야 된다는 핑계를 대고 유비를 남서로 유인한 다음에 유비를 인질로 삼아
형주와 유비를 바꾼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으로 혼인을 하기로 한 거예요. 아, 우리 송건 딸 동생이랑 결혼을 하셔. 호랩이니까. 근데 장모가 장모 될 사람이 딸을 너무 사랑해서 혼인하는 걸 꼭 보고 싶다니까 당신이 이리 와서 결혼을 하시오. 그래서 오면은 인질로 잡고 유비를 줄 테니 형주를 내놔라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던 거죠. 노숙은 기뻐하며 주유의 계책을 가지고 송건을 찾아갔습니다. 송건이 주유의 의견을 듣고 허락하고 여범을 불러서 혼담을 주선하게 했어요. 유비는 여범이 찾아와 갑작스런 혼담을 제의하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대답을 미루고 제갈량과 이 일을 상의합니다. 제갈량이 좋은 일이라고 유비에게 혼인을 허락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범이 돌아가는 길에 손건을 함께 보내 손권의 앞에서 그 일을 직접 듣고 오도록 지시를 합니다. 어차피 유비만 끌어들이면 되는 일이라 손권도 선선히 혼인을 승낙했다고 대답을 하자 제갈량은 조은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제 주공을 모시고 동호회 가서 장군의 역할이 중요하오. 내가 비단 주머니 3개를 줄 테니 위급한 상황이 생기거든 하나씩 열어보시오. 거기에 해결책이 적혀 있을 것이오. 이때가 209년 10월이었습니다. 조조도 남군을 떠나면서 주머니에 계책을 남겼죠. 제갈량도 유비를 동호로 결혼을 시키러 보내면서 조은에게 3개의 비책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송건의 확답을 받아오라고 한 것은 외교적으로 뭔가 계책이 있어서 송건도 인증하는 혼인을 하고 싶었던 거죠. 과연 유비는 어떻게 순조롭게 결혼을 하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